비트코인을 공부해 보면은 사실 확신을 안 가지기가 어려워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쉬워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또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거에 네. 관심을 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께서 현재 조금 주목하고 있는 네. 온체인 데이터가 몇 개 좀 있으실까요? 온체인 대처 중에서 가장 이제 쉬운 거는요. 네. 구글 트렌드라고 있어요. 이거 이제 인간 지표를 활용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구글 트렌드에 가셔서 대한민국에 놓고 비트코인으로 넣고 검색을 해보시면 비트코인 검색량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최근 5년 정도로 놓고 검색을 해보면은 네. 이제 지난 사이클 고점일 때와 비교해서 지금 고점이 비슷해지면 이제 고점이 왔다는 거잖아요. 를 알 수 있는데 지금 여전히 최저 수준이고 그 다음에 검색 지역을 미국으로 놓고 이제 미국이니까 영어로 비트코인 써야죠. 네. BITCOIN 제가 친절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늘 넣으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트렌드를 알 수 있는데 역시나 거의 그래요. 현재 최저 수준입니다. 그렇구나. 네, 뭐 어려운 온체인 데이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구글 트렌드, 그냥 구글 가서 검색하신 다음에 나오면은 바로 나오는 지표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뭐 썸네일에 그 비트코인이 늘어난다 네. 같은 인간 지표는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웅달 책방만 보고 그렇죠. 야 이거 고점 신호다라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기 쉬워요. 하지만 구글 트렌드는 그 웅달 책방만 조사하는 게 아니죠. 맞아. 이건 너무 작죠, 표본이. 네, 표본이 너무 작아서 의미가 네, 없고. 의미가 없죠. 근데 구글 트렌드는 그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미국이면 미국, 그 전역의 그 트래픽을 다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확실한 인간 지표가 돼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요 한 몇 주간에 몇 달간에 이 가격이 급등한 것도 네. 개인들은 관심이 적었으니까. 개인들 관심은 여전히 극도로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중에 이제 인간 지표로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 유튜브의 조회수예요. 네.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들의 조회수를 한 3년 전,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죠. 때에 올라왔던 영상들과 지금 영상들을 비교해 보면 지금 영상들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여전히 소매 투자자들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물 ETF 채택에 의해서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지금 가격 상승이 주도되고 있다라고 거의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분들하고 이제 고래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네. 계속 사시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이런 댓글이 있거든요. 그 비트코인을 한 몇 개 그래도 갖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면 5개 이하로 이게 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개인 투자자 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이 구글 트렌드 검색률이 안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죠. 검색을 안 해서? 근데 아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안 산다. 똑똑해져가지고 비싼 가격은 안 살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구글 트렌드 그 검색어도 안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을 하시는. 그거는 너무 성급한 걱정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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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그렇게 똑똑한 분들 계세요. 계시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결국은 불장이 오면은 이제 수많은 분들이 불나방을 자처하실 겁니다. 네.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이 영상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미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난 수익을 보면서 넘기는. 그렇죠. 물량을 떠넘기겠죠.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글 트렌드 그 그래프 이렇게 보니까 그 비트코인 ETF 그 현물 ETF 승인된 때는 엄청 올라갔어요. 그때만 일시적으로 잠깐 반짝 올랐었어요. 네. 그 이후로 다시 빠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진짜 막 비트코인 가격 막 8천만 원 갈 때는 엄청 높이 있었는 거예요. 그때는 꼭지점까지 갔죠. 더 높은 거예요, 현물 ETF보다. 압도적으로 몇 배 더 높았어요.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끝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주식시장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시장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시장이.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움직여야 되는.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미리 이제 쌀 때 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다보고 취득을 했다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소문만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이제 뒤늦게 떠넘기는 거죠. 그렇군요.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이 정도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기 전에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그것도 훨씬 전부터 들어와 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시게 되신 거예요? 비트코인을 공부해 보면은 사실 확신을 안 가지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면 비트코인 지금 뭐 가격이 왜 오르냐? 뭐 제가 지금 온갖 무슨 뭐 반감기라든지 뭐 슈퍼사이클이라든지 기관이 어떻고 무슨 구글 트렌드가 어쩌고 뭐 입이 아프게 떠들었지만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쉬워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수요가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이에요. 네. 공급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230만 개가 조금 안 되는데요. 지난주에만 거의 5만 개 정도 빠졌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트코인 기관들이 5만 개 매수했다 그랬죠. 네. 거래소에서 5만 개 빠졌어요. 네. 뭘 의미할까요? 지갑으로. 네, 그냥 그냥 거래소에 있는 애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암호화폐 지갑으로 빠져나가고. 거래 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은 지난 사이클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수요는 어떤가요?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무슨 미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네 어쩌네 하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그 영상이나 이런 거 올리면은 뭐 오르냐 내리냐가 문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망한다, 안 망한다. 그게 논쟁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거 논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맞아요. 더 오르냐 덜 오르냐 뭐 안 오르냐 이제 조정 오느냐 이 얘기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이미 비트코인의 인지도가 많이 올랐고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걸 뜻하고 그걸 넘어서 결정적으로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요. 반면 공급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네.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게 뭐 어려운 수학이에요? 산수도 아니에요. 네. 철학이 아니고 뭐 인문학도 아니에요. 네.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럼 가격은 계속 올라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통과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망한다 아니다, 뭐 사기다 아니다 여기에서는 벗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안 됐을 수도 있었던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작가님은 확신이 있으셨던 거죠. 그럼요.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 요즘에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개인들은 관심이 없고 또 개인들은 또 있는 거를 파시는 분들이 많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그걸 매수하고 있고 이런데 미국에서 이런 캠페인까지 벌어졌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레리에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팔지 말자. Don't sell your Bitcoin to BlackRock. Don't sell your Bitcoin to Larry.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레리는 이제 블랙록의 수장이 레리 핑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게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이게 정말 완전 쓸어담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니에요. 블랙록이 사고 있는 물량은 블랙록이 사는 게 아니에요. ETF잖아요. 그렇죠. ETF면 그 ETF 누가 사요? 그렇죠. 네, 일반 기관이나 아니면은 소매 투자자나 아니면은 패밀리 오피스나 기업들이 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사람들이 ETF의 실질적인 주인인 거지. 블랙록은 그냥 그 대행자일 뿐이죠. 물론 블랙록도 자신들의 펀드를 이용해서 뭐 매수를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실제로 피델리티도 이미 자신들의 캐나다 펀드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기관들도 이미 자사를 위한 펀드에 매입을 하고 있겠지만 그 자사의 펀드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아니잖아요. 네. 그 펀드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 주인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는 어디까지나 대행자일 뿐이고 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일찍 깨달은 뭐 기관이나 그쵸? 개인 투자자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동안은 현물 ETF가 아니었으면 투자를 못했을 그런 돈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뉴스를 보니까 금 ETF의 자금이 비트코인 ETF로 흘러간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이거는 명확하고요. 올해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가장 그 자금 유입이 많은 ETF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한 주 동안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한 26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S&P 500의 ETF에 들어온 자금이 20억 달러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비트코인이 S&P 500보다도 자금 유입이 더 컸다는 거예요. 반면에 올해 들어서 금 ETF들은 거의 모든 금 ETF에서 금 관련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1월 10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으니까 그 이후로 비트코인은 지금 S&P 500을 뛰어넘는 속도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반면 금 ETF는 금과 관련된 모든 ETF들에서 자금 유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에서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네, 이유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면 진짜 그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는 내러티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진짜 말이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것도 당연히 맞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포트폴리오 배분상 비트코인에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산 간의 가격 변동에 상관성이 없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면은 리스크는 줄어들고 변동성은 줄어들고, 왜냐면 그 가격 상관성이 적은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반면 가격이 오를 때는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수익성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그 역사적으로 지금 금을 지극히 압도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죠. 네. 지난 10년간의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34,000%고요. 아, 금의 수익률은 47%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도 안 되는. 어. 예. 그렇다면은 금의 일부를 또는 뭐 채권이나 주식의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이동시키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예. 왜냐하면은 자산과의 상관성도 없고 수익률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배분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고, 만약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배분한다면 성격이 가장 비슷한 금이 가장 희생양이 되겠죠. 네. 그 피델리티가 캐나다에서 네. 금융상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올인원 펀드. 올인원 펀드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수적, 뭐 중립적, 네. 공격적인가요? 뭐 이렇게 네. 나눠가지고 출시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수적 펀드에서도 비트코인이 1% 배분이 아. 됐고요. 그 다음에 중립적 펀드에서는 2.5%, 그래요? 그 다음에 공격적 펀드에서는 3.3%가 아. 배분이 됐습니다. 야. 근데 그 정도만 넣더라도 압도적으로 성적이 뛰어나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자료로서 입증이 된 건데, 비트코인 10%에 현금 90%를 섞었을 때 지난 10년간 이게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6대4 포트폴리오, 네. 주식 6에 채권사. 채권사를 섞은 포트폴리오와 변동성은 똑같아요. 근데 수익률은 3배. 진짜요? 네. 변동성을 네. 갖고 수익률은 3배. 와.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현금 90%에 비트코인 겨우 10%만 네. 섞어도 전통 포트폴리오를 3배 압도합니다. 네. 그 피델리티 자산운용사도 굉장히 잘하는 곳이죠. 그럼요. 네, 믿을만한 곳이고. 네, 운용 자산이 거의 4조에서 5조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죠. 네. 야. 국민연금보다 큽니다. 몇백 배. 그래요? 네. 대한민국 국민연금보다 한 4-5배 큰 곳입니다. 그런 공룡 같은 곳이 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반영하는 거예요. 네. 포트폴리오에. 네. 야, 그렇구나. 야, 이런 거를 알면은 진짜 우리가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 참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진짜 이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진짜 꼭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한 가지 그 독립 리서치 회사인 TS 롬바르드에 따르면요. 네. 요게 이제 이분이 지적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요건 이제 약간 거시경제적인 측면인데, 시장이 간과하는 진짜 위험은 미국 경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연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 슈퍼사이클의 한 그 요소로 네. 금리 인하를 좀 꼽긴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네. 인하되지 않고 뭐 횡보한다거나 인상을 하게 되면 네. 조금 사이클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닐까. 지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반감기가 시작되고 나서 금리가 계속 오르기만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불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반감기 끝나고 반감기 이후에만 30배가 올랐어요. 진짜요? 네. 물론 이번엔 몸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오르지는 않겠지만은 네. 반감기 이후에만 금리가 계속 오르는 환경 내에서도 30배가 올랐다. 그 얘기는 뭐냐? 결국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 충격, 반감기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에 이제 유동성은 이제 왼손처럼 거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미 금리가 오르는 환경에서도 엄청난 불장을 기록한 역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가장 위험한 리스크 중 하나가 경기 침체였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경기가 좋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연착륙의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연착륙의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하는 것은 전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거죠.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서 급격한 경기 쇼크가 오면서 금리가 빠르게 내리는 것보다 오히려 경기가 밑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면서 금리는 천천히 내려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결국 그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금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동성의 가장 핵심은 레버리징과 디레버리징입니다. 예, 레버리지가 없는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만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레버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 레버리지를 줄여나가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의 레버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그런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작년에 거의 3배가 올랐어요. 그러네요. 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근데 이제부터 그 레버리지로 가는,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서 유동성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쌓아가기 시작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거죠. 예. 근데 안 쌓아 나가더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미 디레버리징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여기서 뭐 금리가 더 오른다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그 비트코인에게 큰 충격을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게 그동안 큰 충격을 줬던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금리가 높은 상황으로 거의 1년 만에 이동하면서 급격한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금리가 뭐 1% 2% 올라간다고 해서 전혀 그 타격이 안 돼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럼 해지로. 네,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면서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를 다시 올리는 게 엄청난 리스크가 된다라고 함부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야, 그 비트코인은 진짜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지금도 조금 있긴 하지만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해석하는 여지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가장 현재 상황에서 유리한 자산이다. 네, 왜냐면 경기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상품 자산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금과는 다르게 기술적 채택이 일어나면서 지금 막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 ETF가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뭐 인기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얻어가고 있는 단계고, 네, 그래요? 뭐 아직 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자산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앞으로 더 나아질 게 없다면은 결국 가격은 오르기 어렵거든요. 네.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냐? 잠재 가능성은 있는데 아직은 그게 실현되지 않은 단계. 이 단계가 폭발적인 가격 상승의 잠재력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딱 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매력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립적 포지션으로서 또 매력적인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작가님께서 이제 비트코인 매수 시기를 올해 한 3분기 정도, 그래서 가을 정도, 9월, 10월 이 정도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매력을 얻게 되고 많이 깨달아 가시게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또 최근처럼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한 방에 그냥 지금 다 사버릴까? 네. 1비트코인은 무조건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네. 실제로 저희 그 모임 1비트 모으기 운동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뭐 매수 시기는 올해 방금기가 지나고 나서도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시기였는데요. 왜냐면 그거는 그 이후로도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하지만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더 오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그 투입 가능한 자산을 다 투입하면은 만약 본인이 투입한 시점 이후로 바로 조정이 온다면 그렇죠. 네, 심각한 그 정신적 고통을 겪겠죠. 네, 그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빠르게 한 방에 다 그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하지는 마시고 뭐 빨라도 한 2달 정도, 그다음에 느리면 3달에서 4달 정도, 반감기까지. 네, 좀 그 정도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를 통해 공부를 하면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자기가 절대적 확신이 있다면 오늘 다 투입해도 되죠. 하지만 절대적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아마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실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아마 절대적 확신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너무 한 번에 다
투입 가능한 자산을 다 투입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를 통해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몰빵을 했더라도 네. 그 내년 이렇게 지나면 7,200원은 넘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거의 있겠죠. 확실한 거죠. 네. 아, 100%는 아니겠지만. 네. 네. 저희 함께 일하고 있는 남덕현 이사님께서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읽고 나서 6,080만 원에 오, 지르셨더라고요. 네. 1BTC. 좋은 타이밍에 근데 지르셨네요. 1,000만 원 올라가지고 아, 굉장히 네. 좋아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근데 남덕현 이사님은 부동산 투자를 그동안 해오셔서 네네. 6천만 원은 되게 작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 사람 네. 그 본인의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력이나 그다음에 투자 경력, 그다음에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 정도 이거에 따라 다 다르고요. 네. 네, 절대적인 정답은 없는데 이제 저는 가장 보편적인 그다음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네. 이제 의견을 그렇죠. 전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감기가 4월 한 20일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 이후에도 충분히 한 뭐 1, 20%, 30%뭐 이렇게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네. 지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 반감기 이후에도 30% 이상 조정이 6차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반감기 이후에도 20% 이상 조정이 마찬가지로 대여섯 번 있었습니다. 와. 예, 그 얘기는 뭐 20-30% 조정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번에는 시가총액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네. 기존보다는 좀 그 폭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이 한 대여섯 번 이상 반감기 이후에도 올 수 있다. 근데 뭐 20% 조정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시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다시 뭐 5천만 원대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결코 낮은 폭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몰빵하지 말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한 뭐 아무리 좀 서두르다 해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 3개월. 그렇죠. 그 반감기 정도는 때까지는.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죠. 네.